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6월달을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저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에 RBC 비율이 뚝 떨어지면서 재무지표 권고치에 미달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IFRS 17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제도의 핵심은요, 보험 부채의 평가를 원가에서 시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보험 부채라면 당연히 나중에 줄 보험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 줄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보험 부채고, 이것이 이제 책임 준비금인데, 이걸 계산을 할 때,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몇 프로로 할인을 해주냐에 따라서 보험 부채의 규모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과거에 원가로 평가할 때는 금리가 높았었으니까 할인을 많이 받아서 보험 부채가 적게 평가가 됐는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낮은 금리로 할인을 적용받게 되면 당연히 보험 부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IFRS 17이라든가 킥스 제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지급 여력이죠. 이런 제도들의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딱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가 LAT라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기마다 이를 평가를 해서 그 차액을 조금씩 이제 채워 넣자. 그리고 이 채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착륙 시키는 거죠. 안전하게. 너무 갑자기 이게 커지게 되면 보험사도 부담이 될 거고,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친 듯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작년 1년치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몇 개월 만에 벌써 올라 버렸습니다. 1% 이상 올랐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차익이 아니라 반대로 역전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RBC 비율이 지금처럼 정부가 권고하는 150% 미만으로 떨어진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를 만들 때요, 이 LAT 제도를 만들 때 이렇게 금리가 역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이 잉여금이 발생한 거를, 즉 우리가 RBC 비율에서 분모는 이제 준비해야 될 자금이고, 분자는 가용자금인데, 이 가용자금에 이제 이러한 잉여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분자가 커지니까 당연히 RBC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이러한 조항이 이 제도를 만들 때 없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럼 이번에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점들을 완화시키자, 이런 게 이제 현재 보험사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냐면, 이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사 가용자금으로 넣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보험사가 지금 너무 큰 부담이 되거든요.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 채권 발행으로 인한 부담 엄청 클 거고요. 주식 발행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런 데 이제 도달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사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요번에 이렇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현재는 흘러가고 있다.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거는 이렇게 RBC 비율이 떨어지는 회사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우려라든가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물론 금리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당연히 같이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지켜가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어떤 이 제도의 이제
바탕이 깔려 있는 건데 지금처럼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간 금리로 인해서 이런 충격을 줄 때는 이걸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당연히 단순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RBC 비율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자한테 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본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종신보험을 활용을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물론 이게 한편으로는 뭐 영업에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 상속세 부담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50억짜리 상당의 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고 당연히 물납이나 이렇게 낼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금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갖고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대출금 갚아 나가야 되는데 자 50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할 때 나오는 상속세를 대출로 마련할 때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네, 20년 납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이죠. 근데 이걸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20년 납 월납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된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다 완납하더라도 실제 이제 상속세 입고로 여기서는 보험금이죠. 사망보험금 이것의 6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종신보험이란 건 이 돈을 다 안 낼 수도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잡은 거고요. 두 번째는 40대부터 생각보다 대한민국 남성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때가 어떤 때냐? 대한민국 자본이전 통계를 보게 되면요. 돈을 정말 가장 많이 벌 시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익과 지출 이 구조에서 플러스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만약에 가장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 충격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성의 그 사망 비율을 보게 되면은 경제활동기에 사망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육박을 합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결국은 가난을 대물림시키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식한테 부채를 쥐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부채로 시작한 자식들의 자산 형성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이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표는 대한민국 사망보험금 3천만 원도 안 된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6%, 일본의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죠. 사망보험금 3천만 원, 5천만 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돈이 없어서요. 자식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보험금의 준비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앞서 기사처럼 많이들 제안을 하고 이를 컨설팅에 활용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계약자 수익자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 결국은 이 기사에서는 이제 기타 자산이 15억이 있었고 사망보험금으로 5억이 나왔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 즉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만들어 놨을 때의 차이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없었고요. 자녀들도 없었고 단독 상속을 받은 경우인데 20억이냐 15억이냐에 따라서 무려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불임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계약자를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로 해서 결국 낸 사람과 수익자가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면은 이 재산에 대한 고유 재산권이 이제 그 충족이 돼서 결국 상속세 대상 재산으로 이쪽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20억일 때랑 15억일 때 일광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제 한쪽에만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장례비용 뭐 쭉 해서 결국은 20억으로 했을 때는
예, 무려 40%에 해당하는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고 15를 했을 땐 30%로 무려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신고세액공제까지 다 했을 때 1억 5,423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컨설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 간편 청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2009년도에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 13년째 표류되고 있습니다. 표류되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뭐 보험 업계랑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 이제 보호 쪽 이쪽과 의료계랑 지금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의료계 쪽은 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고 우리가 이걸 또 준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과잉 청구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소비자의 서비스 질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실손 청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고 뭐 금융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당연히 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실손보험 소액 청구를 안 한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냐? 이거 불편하고 그리고 또 소액이라서 청구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국정과제로 이 윤 정부에서 이걸 채택해가지고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정착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피해를 보는 뭐 업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불편함, 또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영업에 또 도움이 됐던 그러한 이제 영업하시는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또 반대의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디지털 금융으로 가는 그 길목에 너무나 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일부 기사에서는 이렇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데 들어가는 종이만 뭐 수억 장이 넘는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도입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도입되고 이후에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 노인분이 이제 뭐 그렇게 중대한 질환은 아닌데 퇴행성 무릎 관절염 무려 8년 동안 25회 치료를 받고 507일이나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무려 3억 3천만 원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소송을 건 거죠. 이 보험사가 이 3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 중에 가장 많은 1억 8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과당 청구다. 근데 이걸 밝혀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건데 대법까지 가서 결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인데 실제 1억 8천5백만 원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가 5년인데 그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실제 그 이후에 지난 8,800만 원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한테 이건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보험금 반환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게 뭐냐면 한 시기에 그러니까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이 8개의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했고요. 이게 4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분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촉탁을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도 실제 270일에 불과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죠. 결국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부당 이득으로 이제 판정이 나서 결국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거고 이 보험금을 많이 받은 노인분은 이제 일부 받은 보험금 중에 일부를 이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기사입니다. 자, 오늘 기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 비율이 뚝 떨어졌는데 그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보험사들의 뭐 자산이 이런 것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상 RBC 비율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소비자한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종신보험 절세 효과, 뭐 세액공제 받는 거, 비과세 한도, 굉장히 이제 일부 다른 저축성보험과는 다르죠. 한도 조건만 채우면 없고요. 거기에다가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절세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절세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자, 수익자 구조를 잘 맞춰야 되고 납입 여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편 청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이 간소화 제도가 이번에는 급무사를 타고 어떻게 보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이제 가입시킬 때 뭐 적합성의 원칙이겠죠. 충분히 이 사람이 이제 납입할 여력이 되고 충분히 이 보험을 가입해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개입한다라고 할까요? 결국 우리의 컨설팅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 좀 더 안전하게 보험 상품을 유지하고 또 보험을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 분들께 이런 부분까지 또 감안을 해서 이제는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은 이제 봄날이거든요. 그 날씨가 좋은 만큼 좋은 계약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